그러면 100년 전 독일에서 있었던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통화량 증가는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세계 통화 시장을 주도하는 통화가 뭘까요? 바로 미국 달러죠. 자,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은 하더라도요, 한 8천억 달러 내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요, 2022년 4월 초가 되면요,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요, 최근까지의 이런 통화량 증가폭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막 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020년이 간 넘은 이 시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수직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통화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냐? 본원 통화 발행 자체가 22년 4월 초 기준으로 누적 기준으로 8조 달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발행량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10배 이상으로 일단 많아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기축통화국들은 어떨까요? 미국만 이렇게 찍어냈을까요? 아니죠. 다 경쟁 관계 속에 있을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많이 찍어냅니다. EU랑 일본도 비슷하게 찍어냅니다. 이게 유로와 엔화, 달러 이렇게 세 개 기축통화 발행량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총 발행액이 무려 21조 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국보다 더 돈을 많이 찍어서 유통시킨 나라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위안화 유통 규모가요, 달러보다 약 한 70% 많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 4월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찍어냈어요. 한 6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 다음으로 많은데요. 중국이요, 244조 위안, 유럽이 14조 유로, 일본이 1541조엔, 한국이요 4943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 글로벌한 경제의 가장 중심이 일단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발 인플레라든지 어찌됐건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미국의 그런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 상황에 따라서 많이들 바뀌고 있으니까요. 미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요, 팬데믹 이후 통화 주도권이 중앙은행에서 재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요, 보통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런데 재무부의 경우에는요, 재정 부양책으로 이렇게 통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연준이 시행하는 통화 정책이 아까 유동성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양적 완화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동성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재무부가 주도하는 건요, 주로 서민들 대상으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미국식 재난지원금에 일주일에 100만 원씩, 개인당 100만 원씩 주더라. 이렇게 필요한 돈을 직접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금융권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 어찌됐건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고액자산가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산을 사는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간접적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반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대량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에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된다는 점이죠. 사실 양적 완화는요, 금융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아까 공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위 10% 소득계층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많이 투자가 됐고요, 상위 10% 소득계층이 부를 늘리는 데 좀 많이 악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자산 가격은 많이 증가를 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 재정부양책으로 가잖아요. 이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엄청 자극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여서 8%가 넘는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뭐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값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마스크라는 게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당 300원, 뭐 400원, 예쁜 건 500원, 뭐 특수 마스크 600원 이런 수준의 마스크들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쫙 깔렸고 마스크가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됐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0원, 300원 하던 마스크 값이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한정없이 올라갔고 결국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됐죠. 정부에서 통제를 했을 때도 뭐 300원 하던 게 1,500원. 그다음에 가격도 통제하고 물량도 통제하고요. 이렇게 강력한 통제를 꾸준히 해오면서 마스크 공급량도 늘어나고 이제 마스크가 부족할 일은 없겠다 싶으니까 다시 쭉쭉 떨어져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또 200원, 300원 이렇게 떨어졌고 심지어 떨이셀이다. 뭐 100원. 뭐 이렇게까지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게 평소보다 빨리 떨어지고 이 서비스가 더 빨리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좀 더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 통화의 유통 속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빨리 사고 빨리 서비스를 받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돈의 가치는 어떨까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두고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이거의 가치를 뭐 10이라고 하면 이거를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더 많은 양의 돈을 줘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족할 것 같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번 달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가 넘었어. 근데 다음 달에 6%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일단 화장지 하나 더 사놓자. 식용유 하나 더 사놓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야 되니까 이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6% 나올 것 같은데 7%가 나와.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또 사야지. 더 사놔야지. 더 오르기 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사야 되니까 대중의 공포라고도 하겠죠.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보면 2014년부터 쭉 16년까지 떨어질 때 이때 저유가 시대, 당연히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다 디플레이션을 이제 우려하던 시기였습니다. D의 공포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최근에는 뭐 7% 가까이 뭐 이렇게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갔잖아요.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전이라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거든요. 그리고 실제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6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6.3%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참고 5월 달 우리 이거를 보면 이때 얼마 나왔죠? 8.3% 나왔죠. 내가 기대했던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탄소 중립과 중국 문제가 더 걸려 있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가 흔히 이거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이제 그린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원가에 반영이 되면 제조 원가를 올리는데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 보통 어떤 정도 나오냐면요. 2050년 탈탄소를 하면 보통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최대한 2%포인트 더 올릴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1%포인트가 아쉬운 마당인데 0몇 %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2%포인트나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보통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을 세 가지로 좀 봅니다. 먼저 그 탈탄소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면요.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탈탄소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급량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러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면 물건 값이
오르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탈탄소를 하다 보면요,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 맞는 인프라도 투자가 돼야 되고요. 이런 인프라나 시설 투자는요, 대부분 이제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재정을 늘리려면 통화량이 많이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초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통화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정 투자가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기업이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아무튼 그런 공급의 주체가 해야 되는데, 공급의 주체가 하면 바로 이게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물가 상승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탄소 관련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뭐 이걸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뭐 알리100을 선언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 당장 알리100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년부터 탄소세가 붙는다. 그러면 이거의 가격은 계속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물건값이 올라가면 이건 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요인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묶여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중국도 또 하나의 문제, 이것도 저번에 스태그플레이션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가장 목적이 뭐냐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공급해주지 않아도 미국은 경제 안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6월 20 며칠이 되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발효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이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이런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1대1 싸움이 아닌 중국과 미국 연합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고, 그 가장 최우선 조건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고 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거 막 금리 20% 넘게까지 올려가지고 겨우 잡아놨었거든요. 그랬는데 1990년대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물가가 막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이후를 넘어가면서 쫙 안정적인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 염려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제적 상황이 올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랑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화를 통해서 공산품의 가격을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낮아지니까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없어진 거죠. 칫솔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인건비와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거 물리비용을 합쳐도 여기가 훨씬 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칫솔이 100원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200원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장기간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 어떨까요? 물가가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1990년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요.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동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그쪽에 또 저렴한 노동력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가 딱 시작이 됐었던 시기와 또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을 해줄 사람도 많고 시장도 늘려지니까요, 대량화가 되면서 싸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이런 저렴한 물건들이 오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억제를 시키는 방면이 있는데, 미중 통상 전쟁이 과격화가 돼서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대체 수입품들을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여러 다른 동맹국을 통해서 이제 들여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쌀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 가지 의문입니다. 반도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한 곳에서 쭉 만드는 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우리나라나 대만 입장에서 보면 제조 시설을요, 그냥 국내 이런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확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수율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불량률도 적어질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반도체 생산 시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대만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남는 건데, 여기에 들어올 거를 어느 일정 부분 떼서 미국에다 갖다 놓는다. 뭐 분산, 안정화 측면에서는 좋겠죠. 근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안 좋을 수 있고요. 생산 단가 측면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런 보고가 나오기도 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정부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상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게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엄청난 비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지금 어디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이미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미국이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더 악영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화량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돈을 그만 찍어낼 필요가 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요 2023년 전에 확정적 재정 정책을 철회할 예정이고요. 개도국들도 2024년 전까지는 이제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1년, 2년 동안 더 돈을 푼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게 뭐 예전보다 조금 비율은 좀 낮아질 수 있지만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또 재정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뭐 딱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왜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돼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금리가 직격탄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이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역사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1980년 미국입니다. 폴 보커라는 사람이죠. 저희가 라이브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때 좀 시대적 배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폴 보커가 나오기 전에 누가 그 연준 의장이었냐면요, 이때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통화를 막 뿌렸던 아서 번스 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양반의 재임 기간이 1970년부터 78년까지였는데요. 당시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9%였어요. 엄청나죠? 물가 상승률이 평균 9%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번스 의장이 그만둔 그 다음에 1979년에는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때 인플레이션율이 13.3%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 후유증도 굉장히 컸지만요. 연준 스스로가 이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랑 좀 상황이 비슷하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자, 1979년 8월 취임을 합니다.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한마디로 전쟁을 선포하죠. 이 폴 보커는요 앞뒤 안 가리고요 인플레이션과 싸운 걸로 되게 유명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을 합니다.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기준금리를요 11.5%에서 15.4%로 4%포인트나 올리는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4%포인트나 오르자 이때 당시 모기지 금리가요 18%가 됐고요. 은행금리는 20%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랑 집값은 폭락을 했고요. 기업들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실업자는 기업 파산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업자는 폭증을 하게 됐겠죠. 하지만 4%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981년 6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요 15.5%였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요 21.5%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됐겠죠. 또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했고요. 실업률은 10%로 치솟았고 진짜 이때 당시에 폴 보커 죽인다고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항상 곤총 차고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요 3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요 정책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20%가 넘었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면 예금할 것 같아요. 우리 주식으로 수익률 연간에 20% 내기 쉽지 않잖아요. 부동산 20% 물론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여줬고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확정은 아닌데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은행이 20%를 준다라고 했으면 주는 거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우대금리가 21.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14.5%였으니까요. 물건 사는 것보다 은행에 돈 넣는 게 좋잖아요. 7%나 이제 더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모든 돈이 은행으로 쫙 들어가게 됐고 유동성이 확 떨어지게 됐죠. 이러니까 14.8%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율이요. 1981년 9%로 꺾이고요. 1982년에는요. 목표치인 4%에 도달을 했대요. 폴 볼커가 이렇게 긴축을 푸니까요. 미국 경제는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1983년 물가 상승률은 2.36%까지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은 이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총 올린 거는 4차례 정도가 있어요. 94년에서 95년, 99년, 2000년, 2004년에서 2006년, 2015년에서 2019년 이렇게 4차례가 있는데요. 뭐 다른 데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금리 인상은요, 폴 보커 올린 것만큼 가파르게 이제 올렸습니다. 자, 94년 2월부터 시작해서요, 1995년 3월 종료된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경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94년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때가 1994년 1차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당시 패드는요,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0%에서요, 6.0%로 300bp를 올려버렸습니다. 이때 당시 한 7번에 걸쳐서 300bp를 올렸는데요.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을 3번, 50bp, 0.5% 금리 인상을 1번, 75bp, 0.75% 인상을 1번. 이렇게 해서 평균 한 번 올릴 때마다 이제 40bp 정도 이제 넘게 금리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연준이나 우리나라가 금리 변동폭을 보통 0.25% 정도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보면요, 1년 동안 12번이나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 거나 똑같습니다. 이때 역시 80년대 한번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돼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좀 한 건데요. 미국은 잘 잡혔어요.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찌 됐건 그 다음에 뭐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미국은 다시 또 뭐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요, 신흥국 부도 위기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쭉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회수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들 이제 외환 위기를 왔고요. 시차를 두고 이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태국을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쫙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얕보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이게 다 글로벌 경기가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94년 인플레의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더니 시차를 두고 97년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리려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주요국들,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생전 이렇게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생전 금리를 전혀 올릴 것 같지 않았던 나라들도 막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막 빅 스텝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한번 자금 유출이 시작되면 이게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험, 우리나라 IM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정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 문제는 이제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게 더 나쁜 초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에 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